그날 아내는 참 예뻤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세수도 안 한 내 옆에서 아내는 화장대를 정리하며 뭔가를 부지런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파우더에 립스틱, 그리고 처음 보는 향수. 무슨 날이야? 내가 웃으며 물었죠. 아내는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 있어. 진숙이랑 선이 다 모인대. 동창회. 그 말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 되면 그런 자리가 그리운 것도 알기에 너무 늦지 않게 들어와. 내 말에 아내는 짧게 웃으며 답했죠. 왜? 누가 데려가서 안 돌려줄까 봐? 그때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부터 뭔가 어긋났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쓴 옷차림이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스카프까지. 머리카락도 살짝 말아 올린 스타일. 가방도 새로 산 것 같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진 그냥 오랜만에 나가는 자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죠.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겐 정말 큰 선물이 됩니다. 밤 10시.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고 톡은 읽지도 않더군요. 무슨 일이 있나 사고라도 난 건가?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화는 꺼진 상태. 그때부터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9시 넘기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밤 12시를 넘기고 새벽 1시 반이 되어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진짜 무섭더군요.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건 아닐까? 전화번호부를 뒤져 친구 몇 명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갔어요. 일찍 나가시던데요? 하는 대답뿐. 그렇게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닫고 들어온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 손엔 작은 가방, 다른 손으론 힐을 벗더군요.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샤워기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조용한 새벽 공기를 뚫고 흘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떼지 못하고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아내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나는 말없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무슨 일 있었어? 하지만 입으로 꺼내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말 거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도 아니고 의심이라고 하기엔 증거도 없는데 그저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침대 위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모습인데도 나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튿날 아침,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밥 차렸어. 빨리 먹고 나가야지. 말투도 똑같았고 표정도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랐습니다. 살짝 차갑고 무언가 멀어진 듯한 느낌.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나랑 살던 그 여자가 맞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스스로에게 매일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어디서부터 이상했던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늦게 눈치챈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의심, 두려움, 그리고 잊혀질 수 없는 진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욕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전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쿨한 느낌 마치 누군가를 유혹하듯 거실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고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무표정하게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산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죠. 응.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뒤엔 말이 없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그 향수처럼 아내의 태도도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예전엔 거의 매일 운동복 차림에 간편한 티셔츠를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즐겨 입기 시작했죠. 입술엔 늘 은은한 핑크빛 립스틱, 손톱도 가끔씩 네일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어디가? 그냥 친구들이랑 점심. 어느 친구?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 이 대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답하는 톤이 점점 짧아지고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아내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이전엔 늘 아침을 챙겨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냉장고엔 미리 준비한 반찬이 있었고 메모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 잘 챙겨 드세요. 나가요. 예전의 아내였다면 전화라도 한 통 넣었을 겁니다. 지금의 아내는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트 앞 커피숍에서 지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내도 한 번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요즘 진짜 멋있어졌더라고요.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봤는데 완전 분위기 여신이던데요?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 아마 친구분이신 것 같던데요. 안경 쓴 남자 한 분이랑.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날은 분명히 진숙이 만나러 간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내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먹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간이 짠가? 내가 혀가 좀 둔해졌나 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그 안경 쓴 남자의 얼굴을 그려보려 애썼습니다. 누구일까? 동창회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일까? 그날 이후 아내가 쓰던 가방에서 카드 명세서를 몰래 봤습니다. 내가 모르는 카페, 내가 모르는 미용실, 내가 모르는 장소들. 그리고 그곳들은 대부분 평일 낮, 내가 없는 시간에 찍힌 기록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는데 신발장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엔 흙 묻은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건 우리 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운동화도 아니고 아내의 구두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나는 수돗물을 받아 대걸레로 자국을 지웠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올라왔지만 입술은 꾹 다물었습니다. 아내에게 따지기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일 뿐이니까요. 그저 기분 탓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그 밤 거실 불을 꺼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실실 웃고 있었죠. 나는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30년 넘게 본 사람입니다. 웃는 눈이 어떤 마음일 때 나오는 건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기로. 뭔가 확실한 걸 알아야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심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운 감정.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 이게 정말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사람은 바뀔 수 있죠.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원하게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가 사랑이 아니라 비밀을 위한 위장이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진실로 이어지게 되죠. 이게 무슨 냄새지? 샤워 후 나온 아내에게서 퍼지는 향기는 내가 알던 그녀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말하길 나이 들수록 자극적인 향보다는 무향이 낫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건 분명 의도된 향이었습니다. 낯선 누군가를 의식한 냄새. 향수 바꿨어?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내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선이가 생일이라고 사줬어. 한번 써봤지 뭐. 자연스러운 말투,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말보다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저 향수 때문이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일상엔 미세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옷차림. 그동안 집에 있을 땐 늘 트레이닝복이나 후줄근한 잠옷 차림이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만 뜨면 립스틱을 바르고 셔츠나 가디건을 꼭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 약속 있어? 내가 물으면 늘 같은 말로 답하더군요. 마트 좀 다녀오려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마트? 일주일에 서너 번 마트를 가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것도 꼭 점심 무렵, 내가 없는 낮 시간에. 그 무렵부터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 당신은 잘 다녀왔어? 그녀가 내게 건네는 말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말 속에 온기가 빠져 있었죠. 그냥 대본을 읊는 배우처럼. 대화가 아니라 수행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함께 살고 있으니 해야 할 말을 한다는 식이랄까요? 변화는 음식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반찬 하나라도 새로 해놓고 기다리곤 했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반찬 남은 거 데워 먹어. 혹은 배달시켜 먹어. 입맛 없어서 안 했어. 처음엔 내가 이해했습니다. 요즘 갱년기 증상도 있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에서 내가 모르는 도시락 포장 용기가 나왔습니다. 남은 음식을 담아둔 흔적도 없이 뚜껑이 닫힌 채 깨끗하게. 도시락 누구와 먹었을까요? 그 의문이 풀릴 틈도 없이 이웃에서 만난 박 사장 형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야, 내 와이프 요즘 뭔가 달라졌더라. 예? 뭐가요? 아니, 그냥 느낌이. 예전엔 시장에서도 조용했는데 요즘은 누가 봐도 좀 눈에 띄잖아. 그 옷도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보죠, 뭐.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느낄 만큼 달라졌다는 건 내가 더 모르는 게 많다는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남아있는 짙은 향수 냄새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누구 왔었어? 아니, 향수 뿌렸더니 좀 진했나 봐. 말은 맞았습니다. 그녀의 옷에서도 향이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말보다 향이 먼저 의심스러웠던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늦게까지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잤고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저 내 불안일까요? 내가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나? 그동안 별일 없이 살아온 게 오히려 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아내가 더 이상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세탁기 위에 놓인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카페 라운지 38,000원. 그건 분명 내가 없는 시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묻자 아내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진숙이랑 간 거야. 그날 얘기한 동창. 그럼 진숙한테 물어봐도 되겠네? 아내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맥주를 마시다 결국 조용히 침실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일까 싶었습니다. 의심을 하면 왜 믿질 못하냐고 소리치고 믿는 척하면 더 깊어지는 거리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운 채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하루,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그 변화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택배요. 현관을 두드리는 익숙한 목소리. 그날도 나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발을 풀고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죠. 하지만 현관 앞엔 아무도 없고 작은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문 앞 배송이 일상이라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가 며칠 연속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자주 택배가 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죠. 아내는 멀뚱히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할인 행사 많이 하잖아. 집에서 다들 그렇게 사지 뭐. 그 말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문득 문 앞에서 낯선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현관 계단 위에 남겨진 흙 묻은 운동화 발자국. 우리 집 신발은 둘 다 실내화나 슬리퍼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군가 밖에서 흙 묻은 채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집 앞을 더 자주 살피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어김없이 현관 앞엔 택배 상자가 있었고 발자국은 매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매일 이렇게 일정하게 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중 하루는 내가 예정보다 조금 일찍 귀가했는데 도착 직전 우리 골목 어귀에서 익숙하지 않은 남성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고 그 순간 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왔어? 생각보다 일찍 오네. 순간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누구 다녀갔어?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죠. 응?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누가 골목에서 나가는 것 같길래. 택배기사 아냐? 요즘 거기 아저씨 젊은 사람이던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이 컵을 쥔 채 살짝 떨리고 있었던 걸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현관 CCTV를 설치하기로.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굴면 아내에게 상처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이름 모를 남자의 그림자. 그리고 떨리는 그녀의 손.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을 드나드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첫날, 아내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다만 현관 옆에 놓인 카메라를 본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이걸 왜 달았어? 요즘 택배 분실 많다길래. 그리고 계속 누가 왔다 간 흔적이 있더라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 설치하면 마치 누굴 감시하는 느낌이라서 좀 그렇다. 그녀의 목소리엔 담담함보단 미묘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CCTV에는 아무 일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낮 시간, CCTV에 한 남자가 현관문 앞에 다가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바로 문을 열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 문은 잠겨 있었고 남자는 잠깐 서성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한 통을 보내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영상을 아내에게 보여주려다 나는 멈칫했습니다. 왜냐면 아내의 휴대폰이 바로 그때 그 남자가 화면을 벗어난 직후 진동으로 울렸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저 톡을 확인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물었죠. 응? 그냥 스팸이야. 그리고는 핸드폰을 탁 꺼놓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는 사이 그녀의 폰을 슬쩍 열어보았습니다. 잠금화면은 지문으로 되어 있었지만 나는 예전에 등록된 내 지문으로 운 좋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화 목록에서 눈에 띄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우 오빠. 그 대화창엔 수십 개의 메시지가 오갔고 그 중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와요. 그 사람은 3시쯤 나간다 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그게 나인가? 아내의 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고 당장이라도 방을 뛰쳐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나는 조용히 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뛰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에 돌아가는 남편이 아니라 감시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남겨진 흔적 하나, 냄새 하나, 문자의 어투 하나, 그것들이 모두 우연이라고 믿기엔 아내는 너무나 조용했고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은 어느새 증거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버렸고 나는 그 안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와요. 그 사람 없어요. 그 한 줄을 읽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그 10초 동안 10년은 늙은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아는 데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와요라는 말 뒤엔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샤워 중인 틈을 타본 핸드폰, 정우 오빠라는 저장 이름,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 상태 메시지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숨죽이며 대화 내역을 한참 읽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놀라게 하면 안 돼요. 커튼 쳐놨으니 조용히 들어와요. 그날 이후 난 계속 생각나. 당신이 조심하자. 다 티나면 난 못 견딜 것 같아. 나는 그 순간 2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나는 분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쩌면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내가 너무 싫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건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안정감을 택했고 대화보다 일상에 기대 살아왔으며 그 안에서 어느새 외로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은 뒤 거실 탁자에 앉아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도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소리만 내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조퇴를 하고 집으로 일찍 들어왔습니다. 혹시나가 아니라 확신을 확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현관을 여는 순간
집안에 풍기는 커피 향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두 잔의 커피잔과 반쯤 먹다 만 마카롱 접시가 놓여 있었죠. 누군가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누군가 여기에 있었다는 냄새. 거실 한켠에 흙 묻은 남성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정리되지 않은 외투가 툭 걸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뒷문 쪽에서 발소리 같은 미세한 소리가 들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뒷문을 살짝 열고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는 실루엣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등 뒤로 사라져가는 그림자 하나. 그걸 보는 데에 온몸이 식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그 상황에서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작게, 아주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허탈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누구야? 정우 맞지? 아내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동창회 그때부터였어? 아니, 그전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날 처음 다시 만난 거야. 그리고 그 뒤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이 고통이니까요. 그 사람 자주 왔었어?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신 없는 낮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고 잠깐 앉아 있다가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공간이, 그 시간이 내가 아닌 누군가와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야? 그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여자로 보였대. 그 말은 곧 당신은 날 더 이상 여자라고 느끼지 않잖아라는 의미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며칠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고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오히려 싸움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말해줘. 그렇게까지 외로웠던 거야? 하지만 아내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이혼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말로 시작된 한 장짜리 편지와 함께 차려놓은 아침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엔 그 사람 떠난대요. 이 집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 중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않았던 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늘 침묵 뒤에 있었고 나는 그 침묵을 너무 늦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죄는 외도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 말하지 않았던 용기 부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나는 예고 없이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더는 견디지 못할 만큼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조여오는 느낌, 숨이 가빠지고 뇌리에 맴도는 아내의 메시지들과 정우라는 이름. 도저히 앉아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팀장님, 집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나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내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서두르고 있었고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길. 아무것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늘 마주치는 배달 오토바이도 골목 안이웃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문 너머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그리고 아내의 웃음소리. 그 웃음은 분명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처 잠글 새도 없었는지 그냥 툭 밀리듯 열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두 잔의 커피잔과 접혀 있는 소파 담요, 그리고 현관 옆에 놓인 남자 운동화였습니다. 그 옆에 아내의 슬리퍼 한 짝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한 발짝 더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방 쪽에서 나란히 서 있는 아내와 어떤 남자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나를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눈과 남자의 눈이 정확히 나를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왔어요? 아내는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주방에서 발을 뺐고 나는 그가 얼굴을 들지 않도록 애써 시선을 피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아내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은 떨리는 듯 했지만 울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젠 숨기지도 않는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노보다도 버려진 사람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젠 숨기고 싶지도 않아. 더는 죄책감조차 느껴지지 않아.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파도 아닌 바닥에, 그저 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흐느끼지도 못한 채 서서히 무너지는 한 사람의 표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30년이야. 나는 말했다.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30년이야. 기뻤던 시간도 힘들었던 시간도 다 당신이랑 보낸 시간이야.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무너질 만큼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다 소중했어. 당신이랑 보낸 시간도, 아이 키운 날도, 명절마다 김장하던 것도 다 진심이었어. 그런데 왜? 나는 소리쳤습니다. 왜 나 몰래 이런 걸 해? 왜 여길 그 사람한테 드려? 왜 그걸 당연하다는 얼굴로 말해?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로워서였어.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 누군가 나를 봐주는 느낌. 그게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용서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를 묻지 않은 내 책임도 나를 짓눌렀습니다. 난 이혼하고 싶진 않아.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의 삶이 싫었던 거야. 그 말은 곧 당신이 싫었다기보단 우리라는 틀이 싫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디 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한숨을 내쉬며
그 집을, 그 기억을, 그 사람을 등지고 나왔습니다. 사랑이 무너지는 데는 거대한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침묵, 반복된 외면, 그리고 잊힌 감정. 나는 그 모든 걸 외면했고 아내는 그 모든 걸 감추었으며 결국 우린 서로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이 아니라 작은 찜질방 구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온 집이 이젠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내 공간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휴대폰도 꺼두었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이 무섭기도 했고 정작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더는 연락할 이유가 없는 내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담요를 덮고 벽을 등지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떠오르는 장면들. 30대의 아내가 웃던 모습, 아이 손잡고 병원 가던 아내,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는 날 조용히 파스 붙여주던 손. 그 모든 장면이 지금의 무표정하고 무심한 그녀와 겹치면서 나는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이 또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싶으면서도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결국엔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 채 나는 또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이틀 후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거실은 정리돼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아내가 해둔 반찬이 있었고 싱크대엔 누군가 닦아낸 흔적이 남은 커피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 조용한 공간에서 너무 큰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나 없이도 이 집은 아무렇지 않게 굴러가고 있구나. 방 안에는 아내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온 소리를 들었는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왔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소파에 천천히 몸을 맡기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응. 그리고 그 후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린 한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만나?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왜? 떠났어요.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거야?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났지만 당신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났던 거 아닐까요? 그 말에 나는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우린 오래전부터 서로를 안 보는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서운해도 묻어두고 지쳐도 말없이 버텨온 세월이 결국 사랑이 아닌 공존이었음을 이제야 인정하게 된 겁니다. 난 착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돈 벌어다 주고 명절엔 처가에 과일 박스도 보냈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같이 병원도 다녔고 아내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내가 말할수록 더 초라해지는 것을 나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착한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착함이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무슨 말이야? 당신은 늘 맞는 말만 했어요. 조리 있고 배려 있고 논리적이었고 그런데 거기엔 감정이 없었어요. 내 기분이 어떤지는 묻지 않고 그저 내가 틀린 말을 하지 않길 바랐죠. 그 말은 내게 큰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늘 판단받는 느낌이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신과 살면서 나는 늘 좋은 며느리여야 했고, 좋은 아내여야 했고, 좋은 엄마여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요. 말이 끝나자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질 힘도 의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감정이 너무 늦게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물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내 눈을 마주보다 잠시 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 말 속엔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살기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아 한 장 한 장 결혼 앨범을 넘겨봤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지금 이 감정과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 그건 당신이 싫다는 말보다 더 깊고 더 차가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와 함께한 세월이 애정이 아니라 의무와 체면 그리고 적당한 공존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 어떤 이별보다 더 깊은 슬픔이 따랐습니다. 내가 그 집을 나온 건 결국 한 줄짜리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 말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애틋함도 그 흔한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그저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할 만큼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던 거죠. 짐은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몇 벌의 옷과 수건, 노트북, 그리고 가끔 글을 쓰던 공책 한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앨범 한 권만은 어쩐지 손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기에 나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강가 근처 시골 마을에 작은 방 한 칸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동네엔 허리 굽은 노인들과 조용한 개 짖는 소리, 가끔 마을회관에서 들려오는 아침 라디오 소리밖에 없었죠. 처음 며칠은 그 낯선 고요함이 참 불편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을 덮고 누워도 등이 시리도록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지키고 살았을까? 그녀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과 체면을 지켰던 거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내 아내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린 문제없는 부부다. 우리 집은 조용히 사는 집이다. 그 모든 말들은 상대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깨어지는 걸 두려워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사랑하게 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녀도 나도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렸기에 그렇다고 그녀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서로 너무 늦게 진짜 속마음을 꺼냈던 겁니다. 나는 대화보다 책임을 택했고 그녀는 침묵보다 외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부부 생활은 사랑이 아닌 타협과 체념의 시간으로 끝이 났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우리 집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손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뒷면엔 이름도 없고 발신인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 그 속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착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착했다는 건 칭찬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위한 수식어였을까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 뒤엔 무엇이 생략돼 있었을까요? 사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어서, 말하지 않아서, 끝까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어쩌면 그 모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하려 하지도 미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도 외로웠고 나도 지쳐 있었으며 우리는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였습니다.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나는 매일 저녁 강가를 걷습니다.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강물 위로 반사되는 빛을 보면 그 안에 예전의 우리 얼굴이 비치는 듯합니다. 젊었던 시절의 나와 그녀, 아이 웃음소리, 명절 아침, 겨울날 아내가 내 손을 잡아주던 그날의 온기. 모든 건 지나갔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이따금 사람들이 내게 묻습니다.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게 더 아프더라고요.